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기차로 완전히 대체하는 행보들, 전기차의 전환은 정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24년에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에 무슨 일이 있나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또 책 한 권 이렇게 들고 나와주셨거든요. 네. 원래 제가 당분간은 이제 유튜브 출연을 안 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세계적인 책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또 감사하게도 제가 그 추천인 자격으로 책에 아주 조금 참여를 하게 된 격이 돼서 여러분들께 정말 이 가끔 출간되는 이 세계적인 책을 있는 그대로 또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들 여러분께 속 시원히 좀 안내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사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너무나 지금 핫한 인물이고 특히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분들께서도 사실 일론 머스크를 되게 또 잘 알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워낙 전기차 2차전지 섹터가 강한 와중에 또 전기차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테슬라고 또 테슬라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참 저희가 또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또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일론 머스크 하면 많은 분들이 우선 전기차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전기차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나누면서 일론 머스크도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래서 전기차 사실 많은 분들께서 전기차에 대한 전망은 너무나 좋게 보시지만 이게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것이느냐에 대한 얘기에 있어서는 매년 또 갑론들박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어떠세요? 우리 한국의 어떤 GDP, 경제 규모라고 생각한다면 그 경제 규모를 쪼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산업별로 쪼개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경제를 구성하는 산업이 10개 있다. 그럼 각 산업의 총생산, 쉽게 말하면 총생산의 합이 우리나라 GDP인 거예요. 근데 그 총생산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섹터가 있다. 그럼 하나가 반도체, 하나가 자동차인 거예요. 지금부터는 팩트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합하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대략 12% 정도가 됩니다. 합쳐도요? 예, 둘이 합치면.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조금 내려왔지만 지금 2023년 이런 좀 혼탁한 경제를 제외해 놓고 생각해 보면 통상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18에서 20% 차지하는 게 반도체다. 그리고 두 번째 수출 품목이라고 한다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합친 것 이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강조해 드리는 게 뭐냐면 그렇게 중요한 우리나라 산업의 한 섹터인데 자동차가 이 자동차 전체 수출액에서 전기차가 몇 퍼센트 차지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확정적인 통계는 22년까지밖에 없겠죠. 23년은 확정적인 통계는 아니죠. 아직은 7월까지의 통계를 합친 값을 추산할 수 있는데 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수출액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8.2%입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는 약 15%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10%가 안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수출액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전 팩트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지금 이제 9월 달인데 8월까지의 수출 통계를 가지고 추산을 해보면 대략 23.5%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22년과 23년을 비교해보면 이 추세대로라고 한다면 18.2에서 5% 수준의 전기차 수출액이 24%가량으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3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을 예를 들어서 100대를 한다. 그럼 100대 중에 4분의 1가량이 전기차 수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24년에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에 무슨 일이 있나요? 재미있는 이벤트가 있는데 미국 대선이 있고요.
파리 올림픽이 있어요. 파리에서 개최돼요. 근데 파리가 어떤 지역이죠? 상징적인 기후변화 협약을 맺었던 2015년에 200여 국가의 총수들이 나와가지고, 총수라고 표현한 것은 소위 국제기구 총재나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 유엔 총재, 반기문 총재까지 해서 다 모여가지고 합의했죠. 198개 나라가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수백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송 부문, 자동차인 거예요. 자동차 부분에서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전기차로의 전환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전기차의 전환을 앞세워가는 과정에서 유러피언 국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2025년부터 당장 전기차 아니면 판매를 금지하겠다라고 선언한 나라들이 하나둘 등장합니다. 그게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야. 25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를 금지합니다. 25년을 앞선 24년 정도부터 좀 기하급수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는데, 근데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파리시가 전기차 외에는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그 법적 조치를 가장 먼저 단행하는 나라가 되고 싶겠죠. 나라라기보다는 도시가 되고 싶겠죠. 파리시가. 그래서 24년부터 전기차 외에는 판매를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올림픽 경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 생각하지만 굉장히 경제적인 함의가 커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평창 동계올림픽 때 5G 선언하고 5G 선도 국가가 되고, 일본 도쿄올림픽 때 좀 코로나19 때문에 좀 망가진 게 있지만 그때 수소 산업을 붐을 일으킬 작정을 갖고 있었어요. 역시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그런 준비를 할 텐데 당연히 유러피언 국가들은 전기차를 우리 산업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전기차 영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그런 행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팩트를 한 가지 더 드린다면, 지금 이제 세계적인 공통적인 통계를 추계할 때는 지금은 안타깝지만 21년 기준입니다. 이게 최근 통계인데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의 모델이 몇 개나 될까요? 300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약 5년 전 2016년과 비교하면 약 120개에서 300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노르웨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차 판매 대수 중에 전기차가 몇 대가 될까요? 전기차가 몇 퍼센트 될까요? 93%입니다. 그리고 이 비중은 2016년과 비교했을 때 2016년에는 약 60% 정도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기차의 비중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가장 그 비중이 많은 나라예요. 네. 세계에서.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북유럽 순입니다. 근데 이게 21년 기준이고요. 22년, 23년 기준으로는 95%를 상회했다고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를 보나, 세계 자동차 모델 개수로 보나, 아니면 여러분이 실물 경기 관점에서 눈으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오토 박람회, 전기차, 자동차 박람회 이런 데 가시면 다 여러분 느끼실 텐데, 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기차로 완전히 대체하는 행보들, 경유차가 상대적으로 먼저 사라지고 전기차가 그 부분을 상당 부분 대체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전기차의 전환은 정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항상 이렇게 교수님 보면은 네. 구체적인 데이터 팩트를 기반으로 한 네. 설명을 주시기 때문에 네. 이게 청자 입장에서도 네. 되게 다 그렇구나 보다 직관적으로 네. 납득하기 쉽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은 전기 차종들이 계속 이미 있고 네. 앞으로도 더 늘어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사실 테슬라가 굳건한 지위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미 테슬라가 선두의 지위에 있긴 하겠지만 다수의 국가들이 뭐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기 차종들을 막 내세울 건데 네. 그러면 점점 테슬라의 지위는 약해지는 거 아닌가? 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정 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등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과 전체 마켓시어에서 상당 비중의 후발주자들이 특히 뭐 저렴한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확보해 나가는 그 흐름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제가 테슬라를 좀 강조하는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앞에는 전기차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가늠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의 전기차를 상당 부분 있게 만든 테슬라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면에서는 상당 비중을 좀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전기차의 새로운 모델이나 자동차 산업이라는 범주에서만 국한해서 생각해 봤을 때 전기차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표현을 합니다. 테슬라의 어떤 방향성은 세계적인 모든 자동차, 도요타를 비롯한 뭐 포드를 비롯한 세계 주요 이 자동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이런 기업들의 행보를 보면 아직도 이런 기업들은 현재를 열심히 달릴 뿐이고 테슬라는 혼자서 미래를 달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시가총액으로 봐도 그래요. 너무나 여러분 유명한 표현이죠. 자동차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1등부터 15등까지 나열하면 뭐 기준 시점마다 다르겠지만 테슬라가 보통 15위 정도 돼요.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7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더한 값보다 테슬라 하나의 시가총액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보여줄까? 바로 미래를 보여준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 전기차의 미래를 이끌어 왔는지를,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은 그런 미래를 이끌어가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담긴 이 사람의 인물, 여러분들께 주식 하나 잘 투자하고 얼마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인물됨, 나의 어떤 미래까지 가는데 내가 쌓아야 될 어떤 역량, 나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 배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경영적으로 어떻게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가 있었구나. 충분히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을 관점에서 일론 머스크를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지 제가 인상적으로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부분을 몇 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 거를 하나하나 인용해 가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네. 대학 시절의 모습인데요. 잠깐. 경영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경영학을 공부한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게 될까 봐 걱정이 되었지요. 내 목표는 물리학의 감각으로 제품을 설계 제작하는 것, 그리고 경영학을 전공한 보스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만나면 경영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좋은 기업에 취직해서 경영자의 지시를 잘 따라 받들기 위함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경영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기업의 하나의 나쁘게 표현하면 부품인 거죠. 기업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일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야. 잘 생각해 보면 모든 경영학을 전공하는 우리 학생들이 대기업을 희망하죠. 그럼 대기업을 희망할수록 그 대기업의 일개 부분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작은 기업, 1인 기업이 될수록 그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네 경영학을 공부하는 경영학도의 그 관점 포인트가 경영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경영자에게 마음에 들기 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이 뭐였냐면 나는 어떤 경영을 전공한 보스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움직일 필요 없게 만들고 싶다. 내가 경영자가 되고 싶어서 물리학도였지만 경영학을 복수 전공한 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부터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물리학 전공자로서 학교 다니는 내내 로켓 제작에 뭐 적용되는 물리 법칙에 대해서 막 논의했고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또 인상적인 게 머스크는 배터리에 관한 학술 논문을 읽곤 했고,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우리 저도 그랬고 동창생들도 그렇지만 막 쉬는 시간에 당구 치러 가고 우리 X세대는, 그리고 또 MZ세대는 게임하러 가고 뭐 이랬는데 배터리 논문 읽고 뭐 이런 거에 막 너무 빠졌던 거예요.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2003년까지 차량의 10%를 전기 자동차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법령이 막 통과되는 시점이었다. 머스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주역이 되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는지를 읽고 그 변화에 이끌려서 같이 나도 움직이고 싶어가 아니라 그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항상 이런 마인드로 임한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의 테슬라를 있게 만든 게 아닌가. 또 한때 뭐 2022년이었나요? 21년이었나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1위로 손꼽히고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위 우리가 또 부자 TV잖아요. 부자 TV에서 그 부자 1위가 일론 머스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그 경유가 평범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무언가를 갖고 그 미래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고 싶다라는 그 포부, 이런 것들이 지금의 테슬라를 있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전기차만 놓고 봐도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테슬라가 굉장히 또 강점으로 갖고 있는 게 기가팩토리, 네. 이런 생산 자동화도 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에 또 공장을 맞아요. 또 들어오겠다라는 논의까지 있을 정도인데, 네. 만에 하나 그렇게 테슬라가 우리나라의 기가팩토리를 구축한다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있거든요. 제가 이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고민해 보면, 그러니까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자동차 제조사의 길을 꿈꾸는 과정에서 혼자 우리는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다. 우리는 제조업체를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서비스 기업이다. 우리는 솔루션사다. 이렇게 주창하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의 행보들을 보면 이 자동차의 패러다임 변화를 세 가지로 축약하면 세 가지거든요. 하나가 소위 클린한 자동차, 그린카 컨셉으로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화석연료 기반에서 전기나 수소차나 뭐 하이브리드카나 이런 전환, 그러니까 이런 전환을 가장 먼저 이끌죠. 그다음 두 번째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스마트카 컨셉으로의 전환입니다. 여기서 스마트카 컨셉으로는 스마트하지 않다가 스마트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자율주행차라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능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거. 이것은 기계적인 역량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인 거예요. 그 부분도 이만큼 앞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제조사가 아닌 서비스 기업으로의 탈바꿈. 이 거대한 이 3대 변화가 일고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이 테슬라는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라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사례 몇 가지를 들어드리면 로보택시, 이게 하나의 장입니다. 80장의 장 이름이 로보택시예요. 이 로보택시에서 이 머스크가 어떤 판단하에 로보택시로 가고자 하는지 그 머스크의 생각을 잠깐 읽어보면 재밌는데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머스크는 자율주행차가 단순히 사람들을 운전의 고단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다. 다른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는 자율주행차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그 이유가 사람들을 이제 운전하지 않고 쉬게 해드리자, 이런 컨셉인데, 그게 아니라 자율주행차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성을 상당 부분 없애줄 것이다. 소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뭐죠? 소유하지 않고, 소유가 아니라 이용이에요. 이용.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경험이에요. 경험. 그러니까 소유가 아닌 자동차를 경험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구독 서비스인 거예요. 소유하지 않고 구독하면 되는 거예요. 미래에는 호출하면 나타나서 목적까지 데려다주고, 자율주행차니까 가능한 거예요. 다음 승객을 태우러 떠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로보택시의 개념인 거예요. 우리는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서 상업용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아마도 그 시대에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경험하는 게 훨씬 유리해지는 비즈니스가 될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주차하는데도 주차비도 들고, 여러 가지, 또 술 한잔하면 그 대리운전 기사 불러야 되고, 그러니까 자동차를 소유함에 따라 불편이 있어요. 유지비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루 종일 내가 원하는 택시를 이용하면 더 좋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어떤 걸 고민하고 있냐면 25,000달러짜리 자동차, 자율주행차지만 자율주행 전기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3대 패러다임 변화, 클린카, 스마트카, 서비스 기업으로의 탈바꿈, 이 세 가지 거대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고 있는데 그 자체를 이끌어 나가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인 거죠. 근데 그 테슬라가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이 머스크가 갖고 있는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냥
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자율주행차 잘 만들어서 잘 판매해 볼까를 놓고 고민할 때 우린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서 서비스 기업으로 탈바꿈해 보겠다. 테슬라의 미래는 어쨌든 서비스하기 위함이에요. 뭔가를 만들어서 서비스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전방 산업이죠. 소비자와 가까이 붙어 있는 걸 전방 산업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삼성전자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삼성그룹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물론 그 직접 소비재도 판매를 하죠. 스마트폰도 만들고 가전제품도 만들지만 반도체라는 또 배터리라는 이런 영역들은 그 전방 산업의 그 서비스가 전달되기 위해 들어가는 부품에 해당돼요. 반도체도 부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테슬라와 삼성그룹, 제 그룹이라고 한 이유는 전자만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전자 계열사들이 함께 협업할 구조가 굉장히 강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는 다소 소비자와 맞닿아 있는 영역에 집중을 할 경향성이 좀 큰데요. 물론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 더 하지만 서비스 기업으로 더 진전하려는 모습이 강하기 때문에 그 앞단에 있는 그 후방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를 비롯한 차량용 반도체, 그래서 AI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와 협업해 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AI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지만 그 밖에 다른 전장 부품 같은 경우도 협업해 나갈 가능성이 높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테슬라의 행보나 일론 머스크의 행보와 테슬라와 우리 삼성그룹의 어떤 함께 협업해 나가는 모습 그런 것들을 잘 우리 관측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도 최근에 일론 머스크와 우리 삼성 이재용 회장이 또 만나는 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로도 삼성 이재용 회장 행보가 좀 심상치 않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테슬라와 이재용 회장 그 삼성그룹의 일정 부분의 협력 관계가 좀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시장에도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던데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삼성은 어느 정도 좀 전방 산업, 그다음에 테슬라는 이런 뭐 고객 중심의 서비스 중심의 산업에서의 각각 도울 수 있는 것들을 협력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회장님의 어떤 경영 방침이나 방향성이 바로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 우리가 지금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 그 기술은 뭘까요? 바로 AI죠. 그러면 테슬라가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일론 머스크가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AI 반도체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안 하다가 차량용 반도체 사업으로도 뛰어들었거든요. 한 2, 3년 됐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차량용 반도체는 수익성도 좀 낮고요. 위험성도 높고 테스트 과정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 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자율주행차로의 전환의 과정에서는 당연히 AI 반도체와 같은 고급 사양의 어떤 고부가 가치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타는 화석연료 자동차가 반도체가 대략 한 200~300개 정도 들어가고 여기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대략 한 700개에서 1000개 정도 들어가고 자율주행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한 3000여 개가 돼요. 그럼 보세요. 자율주행 전기차에는 3000개가 들어가고 기존 화석연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300개 들어간다고 하면 10배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와 여기의 차이는 뭘까요? 그 소프트웨어적인 반도체, AI 반도체 이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물론 일정 부분 테슬라가 워낙 그 차를 전기차를 만드는데 상당한 비용이 배터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터리 경쟁력이 전기차 경쟁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영역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갖고 있지만 그걸 다 온전히 스스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협업을 좀 늘려나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거대한 탈세계화 조류 속에서 중국 기업과 계속 뭐 파트너십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도 또 중요한 파트너로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 이재용 회장과 일론 머스크의 만남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보면 어떨까. 뭐 저의 경험에 빗대어서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 생각이 100%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이 두 회장 간의 네. 이 컨택 이후로 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움직임을 좀 면밀히 살펴봤는데 네. 그 AI 반도체에 있어서도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반대로 로봇이라는 하드웨어 쪽 움직임도 최근에 갑자기 또 맞습니다. 네, 보여주더라고요. 예. 사실 로봇 시장에서도 뭐 물론 다른 업체들도 막 로봇 시장에 뛰어들긴 했지만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네. 사람의 형체를 한 네. 사람을 인간을 대체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로봇을 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발표했는데 네. 그런 움직임을 이젠 또 삼성도 비슷하게 좀 따라가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네. 그러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공장에 네. 좀 도입할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로봇 산업을 구분을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제조용, 생산용 로봇이고 그다음 나머지가 서비스용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금 구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서비스용 로봇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청소 로봇, 그렇죠? 네, 그리고 서빙 로봇 여러분 많이 만나시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그 관계된 일을 도운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에 그 식당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 로봇이 여러분 이미 도입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못 만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제일 그 음식을 만드는 로봇 중에 가장 조금 심플한 그 로봇을 도입하는 데 들어간 단가가 좀 싼 거. 그게 면 제조하는 거예요. 면. 그래서 우동면, 국수면, 라면 뭐 이런 면을 제조하고 그 면을 요리하는 소위 국수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서비스 영역에 로봇이 많이 진출하고 있고 그 도입 속도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서비스 로봇뿐만 아니라 제조 생산 공정에서 로봇이 협업하는 구조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자동차 생산 공정을 한번 가보면 사람 별로 없어요. 어차피 로봇이 많이 일을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로봇이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용접 로봇이죠. 사람이 하려면 굉장히 이 고열과 이런 것에 싸우기 위해서 힘들고 또 이 생산 공정에서 이루어지는 로봇 팔이 할 수 있는 그 무게를 드는 것과 이런 것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들어가는데 사람의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선진국에서 제조 기지를 둔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대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주된 제조를 안 합니다. 조선 사업에서 우리나라 완제품을 만들잖아요. 최종 완제품 조선은 우리나라에서 제조를 해요. 근데 그 조선인 거대한 그 선박에서 예를 들어서 한 5개 부위를 나누죠. 그럼 부위를 예를 들어 한미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이건 다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 수 있도록 부분을 만들 수 있도록 원자재나 소재를 공급하고 만들어진 부분품을 다시 수입해다가 그 조립만 하는 거예요. 거의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노동집약적인 걸 우리나라 안에서 감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렇죠. 생산 연령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인건비는 비싸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걸 수행하기가 어려운데 결국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 제조의 영역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서는 로봇의 도입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같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꿈꾸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비즈니스 모델은 서비스용 로봇에 좀 가깝습니다만 특히 지금 말씀하신 고부가가치 영역의 생산 그 영역에서는 역시 로봇을 도입하고 그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도 로봇 산업을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구조로 가져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될 중요한 산업의 변화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참 신기한 게 그런 빠른 세상의 변화를 또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다방면으로 선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자체가 되게 이 사람 자체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또 하나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그 사람됨을 뜻하는 가장 좀 중요하게 느꼈던 소감? 그 사람됨이라는 관점에서의 소감을 잠깐 한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책의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에 짧은 그 소재가 있는데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여기에 이제 소주제 중에 하나가 나를 키운 것은 뭐였을까요? 금수저였을까요? 나를 키운 것은 금수저였을까요? 은수저였을까요? 나를 키운 것은 역경이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내용 되게 인상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나의 괴팍함을 은폐하기 위해 열정을 발달시켰고 그 열정을 또 가리기 위해 괴팍함을 개발했다.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참 괴팍하다, 특이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오히려 뒤집기 위해 열정적이었고 뭐 과거부터 뭐 페이팔 시절부터 얘기를 하는데 거의 그냥 책상 밑에서 잤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열정적이었나를 또 체감할 수 있는데 그 열정을 또 가리기 위해 괴팍함을 또 길러왔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정말 멋있는 구조를 하나 말씀드리면 다른 기업들이 세계관을 개발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는 우주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레벨이 정말 달랐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이 작가가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라 기존의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정말 역대급 전기를 펼치는 작가로 또 유명하고 이번에 또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와 계약을 2년 동안 정말 어디든 다 쫓아다닐 수 있게 허락을 받은 거예요. 뭐 공장이든 어디든 다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경험했고 정말 그 일론 머스크의 가족들부터 전 직장 동료나 옛 애인, 심지어 이혼한 엑스 와이프까지 200여 명을 인터뷰하면서 인물대물 다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린 그 한마디가 다른 기업가들이 세계관을 키울 때 그는 우주관을 형성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물됨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꼭 읽어드리고 싶어.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연 그가 괴팍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를 전기차의 미래로 그리고 화성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2022년 초 스페이스X에서 31차례나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테슬라의 자동차가 100만 대 가까이 팔렸으며 머스크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등극한 기념비적인 한 해를 보내고 요 정도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칭할 때 괴짜다, 독특하다, 뭐 사이코다 여러 가지 뭐 극단적인 그 비하 발언과 극단적인 칭송이 같이 마주하는데 사실 그런 괴팍함을 보유했기 때문에 괴팍한 사고를 만들었고 어쩌면 무리하게 리스키한 그런 도전적인 행보를 또 보였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전기차의 시대를 향유하고 실제 스페이스X에서 31번이나 로켓을 발사하고 또 우주 관광 서비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상상이나 했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결국 그 괴팍함이 혹은 그 우주관이 이런 테슬라의 현재의 모습을 가져온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이 책을 보고 느꼈던 소감입니다. 교수님과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에 대해서 참 이제 뭐 전기차부터 하나씩 탁 타고 내려오고 있는데 저로서도 사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대단하다라는 인물인 건 알고 있었지만 야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속히 좀 비범했구나. 괜히 지금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게 아니구나. 저는 사실 이 책 페이지에 이 인물의 이 딱 표정만 봐도 심상치 않음을 좀 느낄 수 있거든요. 딱 보면은 비범 이렇게 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참 대단한 인물인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약간 괴짜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들이 하던 일상적인 사고에서 좀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했고 그거를 실천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가 기존에 뭐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들도 좀 열어가고 있고 덕분에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경험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뭐 교수님도 그렇고 좀 더 경제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일론 머스크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건 맞는데 이런 흐름 자체를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로 비유를 했을 때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이 1.4%예요. 제가 작년에 이 부자TV 출연했을 때 23년 경제는 지독하게 어려울 거다. Great Recession이다. 이 1.4% 성장률을 가지고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경기 침체예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이렇게 안 좋고 내년 경제도 해봐야 2%를 달성할까 말까 하는 안 좋은 경제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근데 이 성장률을 끌어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장률을 끌어올릴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었던 거죠. 처음에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산업이 예를 들어 10개가 있다. 그럼 10개의 산업의 평균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인 거예요. 그렇겠죠. 뭐 정확한 표현으로는 가중평균이겠죠. 그런데 평균이라고 그냥 표현해 볼게요. 근데 어떤 산업의 성장률은 2%를 상회할 것이고 어떤 산업의 성장률은 2%를 하회할 겁니다. 2%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니까요. 그러면 2%를 하회하는 저성장하는 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나라는 역동적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2%를 상회하는 산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에도 반에 평균 성적을 깎아먹는 아이들이 있고 이런 애들, 그리고 그 평균 성적을 끌어올리는 애들이 있는데 끌어올려주는 애들이 많으면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미래지향적으로 고민하고 현재에 안도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한 명이 어마어마한 그 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왜 성장해야 되는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처럼 1971년생인데 요 정도 세대랑 이야기를 해보시면 이때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자동 취업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1971년생 정도가 약 25 정도가 됐을 때, 시간을 계산해 보면 되겠죠. 1970년생이 25세가 됐을 때, 그럼 대략 1995년 정도가 되죠. 95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할 때였어요. 그만큼 일자리가 많아져요. 근데 우리 부자TV 구독자 여러분들이 젊은 청년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일자리 잡기가 너무 어렵죠. 혹은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이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죠. 왜 그럴까요? 역동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서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지금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1%를 초과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그리고 이 청년 실업률을 심지어 발표하지조차 못할 만큼 청년 실업률이 치솟는 이유는, 이게 장기적인 일일지 한시적인 일일지는 그 누구도 정의할 수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중국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게 멈춰섰기 때문이에요. 그럼 신규 고용 창출 능력이 상실된 중국 경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다시 말하면 신규 사업을 뛰어드는 거예요. 로봇 산업도 해볼까? 우주 산업도 해볼까? 우리 그냥 자동차 산업이었는데 자율주행차 산업으로도 가볼까? 이게 신규 사업 투자인 거예요. 신규 투자가 늘어날 때 신규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졸업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대학교를 졸업하든 졸업하는 학생들이 갈 일자리가 많은 거예요.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역동적일 때 그게 고용을 담보해주고 고용이 소득을 담보해줘요. 소득이 괜찮으니까 소비가 또 일어나고, 소비가 쫙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업들이 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선순환이 이끌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하고 미래 신산업에 도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양질의 일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부 예산 투자해가지고 뭐 어떤 일자리,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 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할 때 그때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만들 때 결과적으로 그 나라에는 이 사람이 괴짜이든 이 사람이 뭐 사이코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제한하는가 안 하는가예요.
그런 리더가 몇 명이나 되는가 아닌가. 그게 그 나라 경제의 역동성을 살필 수 있어요. 일본 경제가 왜 잃어버린 30년 왔습니까? 역동성이 일어나지 않아서예요. 기업들이 신규 투자 못해요. 다 저축합니다. 돈으로 들고 있어요. 어차피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역동성이 떨어지고 경기가 어려워지고 잃어버린 30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도 정말 미래지향적인 왜 이래야만 되지? 왜 화석연료 자동차여야만 되지? 이런 식으로 현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현재 상황을 극복할 만한 미래 산업을 제안하는 이런 인물들이 나타날 때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러면서 모든 게 선순환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출산율마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역동성이 헤쳐졌을 때 내가 미래를 담보할 수 없으니 나의 자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뭐 집값뿐만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로 성장할 만한 그 역동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제에 많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일론 머스크가 아니더라도 이런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어떤 새로운 생각, 현재로서 생각하지 않았던 대중들이 대부분 생각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생각해내는 사람. 혹여나 그 새로운 생각을 제안할 때 마치 노아의 방주 아세요? 네. 노아의 방주에서 대홍수 오니까 다 방주에 타세요. 8명의 가족들이 그랬지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비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라는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시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노아 방주에 타세요.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 비웃었단 말이죠. 근데 비웃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제대로 예지하고 그 방향성을 안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우리 사회가 역동적으로 지금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꺼져가고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고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고를 가질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책은 자기계발서예요. 그래서 나의 역량을 개발한다든가 교육자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교육기관에서 이런 소위 사이코적인 생각은 어떤 경우에서 나왔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수저가 이 인물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역경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인물됨을 좀 한번 공부해 보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자체가 워낙 탈세계화 국면에서 또 보이지 않게끔 미중을 중심으로 한 패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도 그 전쟁 한복판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어찌 보면 역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이니만큼 더더욱 그런 비범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줘서 우리네 경제를 좀 더 이끌어가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제가 작년에 Great Recession 23년 경제전망 매년 이제 경제전망서를 쓰고 있는데 23년 경제를 내핍의 시대라고 제가 그때 표현했었고 그 내핍점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인내할래 해서 궁핍함,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자, 지금 24년 전망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24년 경제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국면에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나는 금수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일부밖에 안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흑수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저를 흑수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어려운 국면이고 나는 흑수저다라고 생각할수록 그러면 나는 어떤 인물됨을 가질까 하는 고민을 이 책, 저 뭐 추천인으로서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근데 또 일론 머스크 하면 우리가 또 대표적인 사업가로도 맞아요. 많은 분들이 또 느끼시잖아요. 맞아요. 진짜 안 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아는 사업 없습니다. 네, 예전부터 뭐 페이팔, 테슬라, 로봇, 스페이스X 진짜 우주관을 갖출 정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참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어느 정도 이뤘으면 네. 남은 여생 그냥 편안하게 네. 좀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끝없이 도전하고 네. 벌어놓은 돈으로 재투자하고 네. 이걸 자꾸 반복한다라는 것도 참 대단하고 이 사람의 과연 끝은 어딜까 네. 이런 생각도 또 감히 해보는 것 같거든요. 정말 저는 많은 그 대표들을 만나는데 스타트업 대표들도 많이 만나는데 그러면 그 목표가 뭔지 이야기하는 자리가 많은데 그 목표가 대부분 엑시트예요. 키워서 가치 평가 많이 받고 팔고 나오기. 그러니까 이걸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목표가 엑시트인 그 기업을 키워나가는 그 사업가가 많은 그 나라의 모습과 목표가 돈이 아닌 그냥 그 자체가 좋아서 사업을 일구는 게 좋아서 하는 사업가가 많은 그 국가의 모습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 다르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대표나 사업가나 이런 분들한테 많은 울림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정말 세계 최대 부자로도 등극을 했었고 정말 돈 많이 모았는데 돈을 모은 이유가 소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돈을 모아서 어떤 사업을 정점까지 이루고 그 다음 새로운 비즈니스를 또 이루어 나가기 위해 투자하는 데 쓰는 거죠. 그 경로를 보면 일단 처음에 페이팔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테슬라, 스페이스X, 또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 쭉 가잖아요. 계속 어떤 비즈니스로 성공하고 사업에서 돈을 벌고 그 다음 사업 자기가 그림 그리던 것들이에요. 그런 그림 그리는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 또 쓰고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여러 산업들이 성장률을 하회하는 산업들이 많냐 상회하는 산업들이 많냐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업가는 상회하는 산업을 짊어지는 사람인데 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서 또 다른 성장률을 상회하는 그죠? 평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사업을 계속 가져오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소위 인물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 너무 이뻐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경영자 교육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소위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 또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 이런 인물 자체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들여다보는 기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테슬라 주주분들이 참 많으신데 우리나라에도 네. 서학개미 분들 이 테슬라라는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받기에 테슬라 주주가 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인물됨이 네. 계속 정진하고 추진하고 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인물이다 보니까 맞아요. 테슬라라는 기업 역시도 새로운 가치를 계속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네. 어찌 보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게 투자를 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예. 사업가 측면을 봤을 때는 또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 안정 추구형은 아닌 거잖아요. 네. 아니죠. 네. 어찌됐든 계속 리스크를 발생시키고 그 역경을 통해 새로운 성장을 이뤄내려고 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네. 현실에 나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너무 벌리는 거 아닌가? 가뜩이나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라는 생각, 난 저 사람은 좀 신뢰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투자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네. 난 저 사람의 저런 성격들이 너무 좋다 이렇게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네. 이 인물을 그 사업가 측면을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한테 자주 들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광석이는 그냥 사막에 떨어뜨려놔도 잘 살 거야 이런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잘났다는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경영자를 잘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무슨 비즈니스로 돈을 버나를 보시는 것도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그냥 이 사람한테는 무조건 투자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됨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인물됨을 보는 게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2세, 3세니까. 그렇죠.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한데 일론 머스크 같은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은 인물됨을 한번 보셔도 그냥 그 인물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말 그대로 인물사거든요. 근데 저도 이 책을 보기 전에는 일론 머스크를 정말 겉만 알았다. 그러니까 수박 껍데기만 핥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드디어 이 책을 보면서 수박을 정말 한 통 제대로 먹은 기분이 좀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의 인물됨을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단어가 괴짜예요. 근데 이 경영학에서 차별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공하려면 차별화가 가능해야 돼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차별화. differentiation. 차별화의 정의가 뭘까요? 차별화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하면 됩니다. 차별화는 different, 달라야 돼요. 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better, different and better입니다. 나아야 돼요.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even worse 하면 당연히 성공할 수 없어요. 근데 다른데 다른 점이 적어도 어떤 소비자들로 하여금 좋다라고 더 낫다라고 느껴져야 돼요. 그게 차별화예요. 그러니까 괴짜라는 그 단어는 기본적으로 차별화입니다. 그리고 그 괴짜적인 정신이 어쨌든 여러분 테슬라 투자에 대해서 직접 해보신 분들도 안 해보신 분들도 관심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이뤘고 이미 세계 최대 부자가 된 바 있고 그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자동차 기업 중에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에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기준으로도 7대 매출액 7대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더 시가총액이 커요. 근데 그 괴짜가 베러냐 월스냐를 판단했을 때 지금 보여줬잖아요. 베러라는 것을. 그런 인물됨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인물됨을 좀 설명한다면 바로 열정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그 페이팔 창업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 정말 그냥 그 회사 책상 밑에서 자고 일어나고 옆에 숙소를 구했는데도 정말 그냥 숙소까지 안 가고 자고 그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뭔가를 보일 때까지는 거기에 정말 모든 걸 쏟아붓는 모습을 보면 정말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열정 있는 기업가에게 투자하면 여러분 거의 반은 맞죠.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 대표들도 그 열정을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하루 종일 회사에 붙어 있고 김밥 먹고 라면 먹고 자기 몸을 심지어는 상해해 가면서까지 일하는 그런 대표들을 많이 봐요. 근데 그런 모습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열정됨이 그 기업을 있게 만든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 차별화가 가능한 다름을 갖고 있고 그 다른 방향으로 열정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게 세상에 좋은 그 부가가치를 만들어줘야 돼요. 밸류에드가 있어야 돼요. 밸류에드가 없으면 그건 죽은 열정이죠. 죽은 다름이죠. 좋지 않은 다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에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책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데 페이팔을 시도하는 것도 기존의 금융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해가면서 페이팔이라는 비즈니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기존의 화석연료 자동차의 문제점을 가지고 전기차로의 전환을 추진했던 사람이에요.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 우주로의 여행을 꿈꾸고 그걸 안내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밸류에드를 갖고 지향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제 요약입니다. 이 인물됨을 제가 요약한 거고 제가 요약한 게 맞다는 주장은 절대 아닙니다. 저의 요약을 한다면 괴짜, 다름 첫 번째, 두 번째가 열정, 세 번째가 밸류에드, 부가가치.
이 세 가지 면에서 이 인물됨을 좀 많이 관찰할 수 있었고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소유한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요약을 하고 싶어요. 또 열심히 하는 거랑은 또 잘하는 거랑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땅만 주구장창 파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계단을 쌓아 올리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그 열정으로 인해서 밸류에이드가 지금 되고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소위 무식한데 열정만 있는 사람은 더 위험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무식한데 열정이 있는 리더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그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만약에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특정 지도자를 거론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열정은 미치도록 많은데 근데 무식하다. 무식하다는 표현은 잘못된 그릇된 방향으로 이 나라라는 조직을 이끌어간다. 그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차라리 열정이 없는 게 나아요. 무식할 거면. 그렇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루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건 기업의 리더든 조직의 리더든 혹은 국가의 리더든 가정의 리더든 나는 또 나의 리더니까 나든 나를 이끄는 나든 그냥 이 세 가지를 고루 갖출 필요가 있는 거지 무식한 데 열정만 있으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인천으로 향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바로 잡고 열정 있게 가야지 방향을 잘못 잡고 열정 있게 가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세 가지 인물됨을 좀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전에는 이러한 밸류에 플러스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도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인물이 지금의 애플을 또 만들기도 했고 근데 과거에 이런 말이 많았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면 애플은 망할 거다. 근데 팀 쿡이 이어받은 상황 속에서 애플은 여전히 굳건한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사실 지금의 테슬라를 본다면 과거 스티브 잡스보다 좀 더 기업에 있어서 영향력이 더 큰 인물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혹시라도 일론 머스크가 세계에서 좀 물러난다면 이 기업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적지 않게 드는 것 같네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셨네요. 솔직히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보다 타격이 좀 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솔직한 의견입니다. 뭐 책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기업이 어떤 한 인물에 의존해서 경영되는 그런 방식이면 그 인물이 배제됐을 때 그 기업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 있는 그런 것들을 조직 차원에서 잘 심어 놓느냐 그리고 그런 어떤 방향성을 시스테믹하게 잘 구축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또 다른 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71년생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아직 뭐 향유할 나이는 많고 그렇지만 이 인물이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인물이 스스로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갔던 시대에서 이제는 그 인물이 갖고 있는 노하우나 어떤 인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잘 구현시켜서 이 인물이 없이도 잘 조직이 운영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이제 조직 관리를 하는 게 지금부터 일론 머스크한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게 사실 좀 적당히 했었으면 그 부재시의 영향이 크진 않을 것 같은데 너무 벌려놓은 것도 많고 그 방향 자체가 단기가 뭐 1, 2년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뭐 진짜 5년, 10년 그 이상도 바라보는 방향성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만큼 갑자기 그 사방팔방 방향을 보고 있던 뭐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면 아까 부산으로 향하면서 무언가를 해내가자 하던 상황에 갑자기 방향성이 탁 없어져 버린다면 그 방향이 갑자기 또 틀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것도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주요 인사들한테 예. 이 책을 예. 읽어라 예.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본인의 일대기와 방향성들이 어느 정도 좀 담겨 있는 책이다 보니까 본인이 부재시에 그 방향성을 어느 정도 좀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추구했던 그 방향성 가치관을 좀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책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는 뭐 어쨌든 저의 상상력인데 네. 읽어라라고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네. 근데 알아서 읽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안 읽으면 본인이 손해일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월터 아이작슨이 이 글을 쓰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했는데 자기가 2년여 동안 일거수일투족을 다 쫓아다니는 걸 허용해줬고 그리고 그 작성된 그 수백여 명의 자기 지인들을 만나가면서 인터뷰하고 그 인물됨을 기록한 이 과정에서 여정에서 한 번도 일론 머스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저라면 중간중간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아니에요 막 이랬을 텐데 한 번도 관여하지 않았대요. 그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한 번도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게 나온 책을 또 읽어라라고 관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가 잘못된 추측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 상상으로는 그럴 것 같고요. 그냥 재밌는 질문 주셔서 답변 드리면 그냥 당연히 읽어볼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또 어린 시절 일론을 막 때렸던 구타했던 그런 사람들도 좀 읽어볼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때렸기 때문에 지금의 일론이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시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때린 것도 혹시 여기 담겨 있으려나? 그렇죠. 있어요. 정말 많이 맞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긴 시간 네. 또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다방면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참 재밌으면서도 네. 또 그로 인해 새롭게 깨닫는 바도 많았고 여러모로 빨리 좀 책을 읽어보고 싶은데 아쉽게도 현재 촬영 일자 기준으로는 이게 정식 출간은 되진 않았어요. 네. 네. 근데 또 곧 있으면 정식 출간 되니까 네. 저로서도 빨리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 교수님께서 끝으로 또 한마디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뭐 이 책의 추천인으로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 언어로 제 구두로 맺은 말을 좀 갖기보다는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스페이스 X와 관련해서 되게 재밌습니다. 머스크가 자신의 로켓 회사를 창업하기로 결심하자 친구들은 그런 상황에서 진정한 친구들이 취하기 마련인 행동에 나섰다. 뭐예요? 끼어들어 말리기 시작한 것이다. 워워 하면서 야, 너 망해 하면서 친구들이 뭐라 했냐면 로켓 폭발 장면만을 모아서 그 영상을 테슬라한테 엄청 보여. 야, 로켓 이렇게 폭발해. 너 하지 마. 그 돈 몽땅 날릴 거야 하면서 절사반대를 했던 거야, 친구들이. 그랬는데 나는 인류가 우주를 여행하는 문명이 되어 별들 사이를 누빌 수 있다는 희망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어 혁명적인 로켓을 창조하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겠다. 그 많은 지인들이 뜯어 말리는데 로켓 우주회사를 만든다고 하니 우주관광회사를 만든다고 하니 다 뜯어 말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밀어붙였는데 그 결과가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스페이스X의 드래곤 캡슐이 국제우주정거장을 출발하여 플로리다 해안가에 무사히 낙하했다. 드래곤 캡슐은 여전히 우주정거장에 올라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미국의 유일한 우주선이었다. 이 우주선은 한 달 전에도 러시아와 일본의 우주비행사 각 한 명을 포함한 4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우고 우주정거장에 올라갔고 4주 후에도 다시 같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더 이상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끝으로 저는 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책의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 소제목, 아주 작은 소제목 하나가 그 결점으로 주조된
결점으로 주조된. 일론 머스크가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괴짜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결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 결점을 다 모아서 스페이스X 우주선을 만든 겁니다. 결점을 모아서 소위 세계 어떤 매출액 상위 기업보다도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을 만든 겁니다. 이게 많은 것들을 좀 암시해 줄 것 같고요. 저도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뭐 독자 여러분들도 어떤 특정 부분에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다 그런다면 오히려 그 결점을 무언가로 좀 승화시키는데 나는 어떤 식으로 또 역량을 개발해 볼까. 또 일론 머스크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됨은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됨은 어떤 그의 어떤 인생사에서 나오게 된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읽어보는 그 과정은 어쨌든 여러분의 결점을 극복하고 여러분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있는 그대로 이 책을 읽은 하나의 독자로서 이 책을 추천해주는 하나의 작은 추천인으로서 의견을 좀 이렇게 올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김광석 교수님 모시고 일론 머스크라는 책과 함께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이번 영상을 계기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 대해 다시 한번 또 알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며 그로 인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또 발전시키는 우리 청자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함께 응원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 되세요.